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거의 2년에 걸쳐 부울레다르 도시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은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훗날 부울레다르 전투로 알려지게 될 이 전투에서 양측의 장갑차, 탱크, 보병들이 상대를 압도하려 하면서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부울레다르 전투를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전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군에 맞서 잘 버텼고,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지역은 여러 중요한 시점마다 실제로 양측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전투의 주요 사건들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악명 높은 부울레다르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의 군대를 살펴본 뒤 이 충돌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울레다르 전투입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동쪽, 남쪽, 북쪽에서 병력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볼노바에서 철수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이 진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철수한 정착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 제53기계화여단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포병부대, 전차, 소총대대, 그리고 대공방어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대가 볼로바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은 북서쪽으로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도시인 불레다르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주둔하는 동안 그들은 새로 점령된 볼로바에서 불레다르로 진격해올 러시아군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제 러시아의 통제에 들어간 인근 마을들을 탈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제53기계화여단 부대들이 남쪽에 위치한 인근 마을 파블리우카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둔 중이던 소규모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불과 2,500명의 주민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곧 총격과 전차 포격이 난무하는 격전지가 되었고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탈환 작전은 비교적 신속하게 완료되었고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중군사 조직과 협력했던 러시아 810 해군 보병여단 부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블리우카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인 2022년 10월 러시아군은 다시 한번 마을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파블리우카를 점령하는 것은 러시아군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며 인근의 여러 주요 거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블로다르를 포함해 러시아 보병은 남쪽과 동쪽, 즉 예아리우카와 미킬스크 마을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마을들은 러시아군이 파블리우카를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점령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가오는 블로다르 전투의 첫걸음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전투 양측의 추측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파블리우카를 탈환하려는 시도는 파블리우카를 다시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군을 블로다르 안팎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형 진영으로 도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가둬두고 인근 마을로 도망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더 큰 도시를 탈환하려 시도하는 동안 실제로 그들이 파블리우카로 진격할 때쯤에는 이미 도시를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부대들이 블로다르 북쪽에 위치한 노보미아일리우카 마을 주변에서 소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만으로는 그 도시에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블리우카를 통해 직접 진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무기 중에는 오늘날 전장에 존재하는 가장 큰 박격포 시스템인 이 S4 틸판 자주 중박격포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보병, 장갑차를 결합하면 러시아군은 파블리우카에 끊임없이 포격을 퍼부을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러시아군은 파블리우카가 부분적으로 그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적어도 11월 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강하게 주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초가 되자 파블리우카 마을 주변의 전투는 일련의 소규모 충돌로 완전히 둔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열악한 겨울 날씨 때문에 공격이 둔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설과 비로 인해 러시아군이 차량을 손상시키지 않고 파블리우카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영하의 기온은 병사들의 움직임을 사실상 멈추게 했습니다. 파블리우카 공격과 관련해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며 11월 한 달 동안 155 해군 보병여단 천천히 마을로 진입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파블리우카 북쪽 경계까지 밀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 러시아군은 도망치지 못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 러시아군은 파블리우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1월 23일까지는 북쪽의 소규모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파블리우카 공격 당시 러시아군은 최대 300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포브스 매거진의 군사 특파원 데이비드 X에 따르면 155해군 보병 여단의 병사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공격을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치열하게 싸웠고 전투를 벌이기에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파블리우카에서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지휘관 나자리 키치악은 러시아군이 그 공격에서 4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블리우카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매일 최대 60명의 우크라이나 부상자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블레다르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결코 쉬운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파블리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실제로 인근 도시인 블레다르로 도망쳤습니다. 2022년 초 기준으로 이 도시의 인구는 1만 4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블레다르는 주로 석탄 채굴 도시이며 원래는 국가 내에서 주요 경제 중심지로 계획되어 1960년대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블레다르 전투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몇몇 주요 문화시설만 있는 작은 경제 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블레다르는 파블리프카보다 약간 더 나은 기상 조건을 가진 고지대 평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도시인 도네츠크에서 약 3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2023년 1 월까지 루스탐, 무르도프 대령, 수흐라브 아흐메도프 소장, 미하일 구드코프 소장의 지휘해 러시아군이 블레다르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무기괴는 다시 한번 155 해군보 병여단 소속으로 약 2만 명의 병력, 90대의 전차, 180대의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100문이 넘는 포병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레다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상당 기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격은 1월 24일 밤 해가 진 직후 시작되었으며 전투는 25일 이른 시간에 개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러시아군이 큰 진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도시 남동쪽 입구를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1차 방어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방어하던 많은 병사들은 도시 중심부로 더 깊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러시아군은 국지적인 공격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탈환했지만 곧바로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고 우크라이나 동부 사령부 대변인 세르헤이 체로바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소규모 부대와 58차례에 걸쳐 개별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의도한 대로 블로다르를 포위하려 했고 도시 서쪽 경계에서도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의 전투는 동부 전선보다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는 포격과 전차의 포탄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월 26일 체로바치 씨는 전투에서 러시아군 109명이 사망하고 추가로 188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27일 러시아군은 TOS-1 열압력 로켓 발사기의 사격으로 도시의 서쪽 측면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이 로켓 발사기들은 도시 외곽에 배치된 러시아 탱크에 장착되어 있었으며 목표물에 반복적으로 탄두를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리를 지켜냈고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월 말에 수집된 영국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도시 내부로 실질적인 진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까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의 KA-52 헬리콥터 6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병사들이 모여있던 건물을 공격했을 때 수백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종합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도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한 번 서부 전선에서 공격을 시도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심지어 포병으로 전차 30대를 파괴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2월 6일경부터 며칠 동안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으며 볼로다르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습니다. 2023년 2월 둘째 주가 되자 러시아군의 사기는 저조했습니다. 루스톰 무라도프 대령은 볼로다르 공격을 지휘하는 책임자였는데 도시를 신속하게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관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매일 수백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과장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도시를 돌파하는데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곧 온라인에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영상 호소문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는 블로다르에 주둔 중인 러시아 부대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들은 무라도프가 전선 병사들이 진지를 벌이지 못하도록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후퇴 방지 부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병사들은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분대에서만 304명이 사망했고 지휘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2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2월과 3월의 나머지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볼로다르로 진격하려 했으며 주로 탱크와 포병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 위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3월이 되자 러시아군은 전투 초반 몇 주 동안 너무 많은 탱크를 잃어서
폭격의 엄호도 거의 없이 대규모 보병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내부에서 러시아군을 매복 공격하는데 능숙해졌으며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계속해서 몰려오는 러시아 병력을 격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병들이 도시로 진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그들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월 14일 우크라이나군은 전사한 러시아 장교가 볼로다르에 대한 여러 차례의 예정된 공격을 상세히 기록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력이 투입될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이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에 올 몇 차례의 병력 공격에 대비하고 그에 맞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3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00명의 러시아 병사들 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끝까지 방어해냈고 러시아군은 단 1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불과 이틀 뒤 또다시 116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단 23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도시를 공격하던 103명의 병사 중 일부는 15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다음 날 115명 분대 중 단 3명만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3일까지 루스툼 무로도프는 전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장군들은 언론에 파괴된 러시아 전차의 사진과 방어가 여전히 강하다는 보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도시에 진입하는 러시아 병사들을 포로로 잡기 시작했고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러시아군이 다소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몇 달째 볼로다르를 포위하고 있었고 이것은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 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군은 여전히 수적으로 우위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반년 동안 러시아군을 맹렬히 공격해왔지만 탄약과 무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다음 해에는 우크라이나 측의 연이은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도시 외곽으로 진입하는 모든 전차를 계속해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에는 대규모 공세가 시도되었는데 러시아의 155 해병여단 이 T-72B3와 T-80BB 전차로 무장하고 볼로다르에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력을 다해 반격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을 일시적으로 격퇴하는 데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11월 둘째 날에 거의 1000명의 러시아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60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단 17대의 차량만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2024년에도 계속되었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전차 공격을 물결처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강적을 만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2024년 8월 러시아는 볼로다르시를 점령하는 방식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포병과 방어 능력이 강화된 새로운 터틀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도시를 폭격했고 이 시기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새로운 공격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에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탄광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까지 그들은 주변 지역에 대한 장악력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는 러시아군이 프레치스티브카 마을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5일까지 대규모 장갑차 부대가 마을로 진입해 비교적 손쉽게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부분의 관심이 블로다르에서의 공격을 막는 데 집중되어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고디어 같은 러시아군 부대가 블로다르의 서쪽 측면에 더 가까운 또 다른 마을인 보디안까지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로다르에 대한 폭격을 강화하면서 조용히 도시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는 새로운 전술 덕분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할 수 있었고 9월 8일에는 완전히 포위망이 형성됐습니다. 게다가 9월 중순쯤 러시아군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도시 포크로우스크 근처에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 블로다르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선에서 이제 끊임없는 폭격과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블로다르에 남아있던 병력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이후로 그들에게 거의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거의 매일 벌어졌고 그 결과 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절실하게 방공망이 필요했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 대규모 러시아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9월 말이 되자 우크라이나 군대는 사방에 모여드는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들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석에서 전차, 포병, 보병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9월 22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고 전진하는 데 성공하여 그들을 볼로다르 국제공항 안쪽으로 더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도시가 러시아군의 지휘하에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의 공세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신속하고 맹렬했습니다. 최근에 프레치스티브카 마을을 점령한 부대가 블로다르의 서쪽 측면에 접근했고 그곳에서 파블리프카를 통해 남쪽에서 온 병사들과 합류했습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후의 시도를 하던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며 러시아군은 서쪽에서 도시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9월 13일까지 도심부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치열히 싸웠고 러시아군은 곧바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아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곧 블로다르가 러시아군에게 함락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고 대피 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소규모 부대의 병사들이 러시아군이 아직 뚫지 않은 몇 안 되는 경로를 이용해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허가된 그리고 신중하게 계산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탈출 시도는 매우 위험했고 끊임없는 폭격과 새로 도착하는 보병들 사이를 피해 움직이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탈출 시도 중 일부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블로다르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려다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철수하는 병사들의 진지를 보강하는 임무를 맡았던 우크라이나 방위군 123 여단은 승인 없이 진지를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과 그들의 철수 시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도시를 방어할 병력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수를 기다리던 병사들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까지 러시아군은 블로다르 시내 중심가까지 진격해 들어왔고 아직 철수하지 못한 소수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늦게 도시는 공식적으로 점령되었다고 선언되었고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로다르를 방어하던 마지막 몇몇 병사들은 제72 기계화 여단과 제123 영토방위여단에서 탈영하지 않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후자의 지휘관인 이고르 흐리브는 2024년 10월 2일 러시아군이 도시를 점령한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블로다르가 함락된 후 그의 사망 원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일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블로다르 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날은 러시아군의 날이었습니다.
블로다르가 이제 러시아군의 지휘에 들어가면서 러시아군은 북쪽과 북서쪽으로 상당한 진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그들은 우크라이나 깊숙이까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까지 그들은 보호 예블린카, 노보르크린카, 야스나, 폴리아나, 샤우타르스크, 막시미브카 정착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대규모 작전은 벨리카 노보실카 공세였습니다. 이 작전에서 러시아군은 같은 이름의 우크라이나 마을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공격은 2024년 11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병사들은 블로다르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해 2025년 1월까지 이어지는 1년의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러시아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측면 기동에 참여하며 건물 안으로 침투해 마을을 한 조각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볼로다르 전투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여 이전에 점령했던 다른 마을들로부터 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포위하고 돌파하기 전에 그렇다면 볼로다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도시는 거의 2년에 걸친 공격으로 인해 전쟁에 의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끊임없이 포격과 전차 사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월 도시에서 대규모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시장 베르보브스키는 블레다르가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건물 100%가 포격과 폭격으로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은 힘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되기 직전에 블로다르 민간인들을 위한 대피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났을 때 원래 1만 5천 명이었던 인구는 겨우 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수도나 전기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루스툼 무라도프 대령은 블로다르 공세에서 해임된 후 동부 군관구 사령관 자리에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군 당국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 분석기관인 라이바르의 대표 미하일 즈빈추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즈빈추크에 따르면 무라도프는 사실상 전면 사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는 안드레이 쿠즈멘코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2024년 5월까지 동부 군관구 사령관으로 복무하다가 이후 알렉산드르 산치크 상장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블로다르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격렬하게 마무리된 이후 국제적인 추측과 관심 그리고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떻게 그 도시에서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전투가 어떻게 그렇게 전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해이아움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단체인 미국 전쟁연구소는 블로다르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탱크와 장갑차에서 입은 손실 때문에 2023년 말 우크라이나로의 추가 진격이 사실상 멈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블로다르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저지로 인해 주변 마을들로 진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블로다르 전투가 현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전차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총 130대의 러시아 전차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전술을 바꾸기 전까지 이 도시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병사들이 훈련받지 않은 동원된 신병들이었고 이전에 전장에서 거의 실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하급 병사들이 전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특히 도시를 계속해서 파도처럼 공격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블로다르에서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수준 이하의 최소한의 훈련만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이 다시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군은 블로다르시에서 아주 가까운 드니프로에네르기아라는 마을의 통제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로다르 전술그룹의 지휘관인 세르게이 나예프 중장이 이끄는 부대가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기간 동안 인명 손실을 20%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 지역을 되찾으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51대 러시아 전차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라다르시 주변에서의 러시아 전쟁 노력에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또 얼마나 될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블라다르 점령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러시아군은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분명히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2025년 그리고 결국 2026년에 이르러도 세계는 계속해서 전투를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전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